자, 안녕하세요. 앙크입니다. 오늘은 슬롯과 마레스카, 그러니까 리버풀과 첼시를 이끄는 두 수장, 그리고 첼시와 리버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비슷한 구조가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 리그에서 제대로 승리를 못 가져가고 있고, 특히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4연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레스카하고 슬롯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리버풀과 첼시는 무슨 문제가 있으며 과연 타겟점은 뭐가 있을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첫 번째로는 브랜드포드하고 썬덜랜드였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두 팀의 컨셉은 내려앉은 다음에 박스에 사람을 많이 두고 상대 압박을 받다가, 브랜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샤데나 와타라 이런 선수가 있겠죠. 역습 카운트를 확 때려가지고 득점을 하던가, 아니면 두 팀이 그대로 당한 롱스로잉 있지 않습니까? 길게 던져줘가지고 그 박스 안에 공을 집어넣은 다음에 뭐 헤더를 딸 수도 있겠고, 혼전 상황에서 득점하는 거, 실제로 두 팀이 다 그렇게 먹혔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해보는 팀인데, 그러려면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지공 상황, 그 촘촘한 틈 사이에서 많은 움직임,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줘야 되거든요. 특히 중앙에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리버풀하고 첼시는 그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보면, 저는 대표적인 거는 이제 메갈리스터의 부진, 그리고 파머가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다는 거, 이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엔 파머가 결장해도 아약스전이나 뭐 리버풀전 승리를 잘 걷어내기도 했지만, 이렇게 내려앉는 수비, 노팅엄이라든지 요번에 붙었던 썬더랜드라든지, 사실 노팅엄전도 자세히 뜯어보면 전반전에 진짜 불안불안했거든요. 그 모기파나 이런 선수들이 날려먹지만 않았으면 첼시가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첼시가 지공 상황에서 라인을 올렸을 때 움직임이 정적이니까 점유는 많이 하고 슈팅도 많이 하는데 뭐 이렇다 할 득점 기회 없이 오히려 역습 카운트 한 방, 썬더랜드는요 롱스로인 한 방으로 득점, 막판에 버텨주면서 그 탈비가 들어오는 거 주고 탈비가 슈팅 한 번으로 득점, 이거였거든요. 그 외에는 모두 다 첼시가 공격을 했는데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리버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메갈리스터나 소보슬라이, 뭐 흐라벤베르 이런 자원들이 중원에서 활력을 계속 불어넣어주니까 살라나 이런 자원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공간도 나고 득점 기회도 있고, 거기에 뭐 크랙 기질이 있는 루이스 디아즈도 있었고 클러치 능력이 있는 조타도 있었고, 이렇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소보슬라이가 이곳저곳 많이 뛰기도 하고, 소보슬라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우풀백으로 뛰기까지 할 정도로 이곳저곳 많이 뛰기도 하고, 메갈리스터는 최근에 부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흐라벤베르 혼자서 중원을 장악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리버풀이 공격을 많이 가져가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브랜드포드전의 리버풀 기록을 보면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슈팅도 15개, 슈팅 수도 리버풀이 2개 차이입니다. 거기에 점유율, 패스 개수, 패스 성공률 모든 부분에서 리버풀이 앞서고 있거든요. 첼시도 기록을 보면 슈팅도 더 많았고 점유율도 더 높았고 패스 개수는 5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첼시는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오히려 역전이 되죠. 게다가 썬덜랜드전을 보면 흐라벤베르도 결장을 했거든요. 흐라벤베르는 후방에서 공을 잡았을 때 카이세도하고 똑같습니다. 한두 명을 제껴주면서 공을 그래도 전진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카이세도가 전진해서 아예 중거리 슛까지 때릴 정도로 두 선수의 전진이 많이 중요해졌는데, 여기에 흐라벤베르까지 없다 보니까 커티스 존슨하고 소보슬라이가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최근 리버풀에서 가장 폼이 좋은 선수를 뽑으라면 소보슬라이인 것 같거든요. 우풀백부터 시작해갖고 뭐 간혹 나오는 프리킥이나 중거리 슛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사실 소보슬라이와 이 중원 조합을 잘 짰으면 좋겠는데, 이 중원이 계속 부진 내지는 부상 이렇게 결장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리버풀이 부침을 겪는 것 같고요.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약팀을 상대할 때 리버풀하고 첼시가 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정적이라는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첼시 같은 경우에도 후방에 문제가 있거든요. 리버풀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솔직히 아놀드 이탈리오로 후방에서 빌드업이 잘 안 되는 것은 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부터 코나테나 뭐 몇몇 자원들, 로버트슨의 폼 저하로 전진을 쓸 수 없는 거, 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놀드가 이탈하면은 본격적으로 이 후방에서 빌드업은 좀 약화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케르케즈하고 프림퐁이 생각보다 그걸 대처를 너무 못해주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있던 브래들리나 로버트슨이 나왔을 때 조금 더 괜찮다는 모습 제외하고 나면 이 반다이크에게 모든 거를 의존하는 후방 빌드업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타겟점이 별로 안 보입니다. 리버풀에 있어서는.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도 있고 뭐 쿠쿠레아도 있고, 이 센터백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그러면
어찌어찌 굴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리버풀은 퀄리티를 떠나서 후방 빌드업 문제는 영입이 추가적으로 겨울에 일어나지 않는 한은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심플하게 이 프림폰과 케르케즈를 살리려고 3백을 쓰기도 애매하고 3백을 쓴다 그러면 또 조합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야 하기 때문에 슬롯 감독에게는 그게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림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아무림은 교황이 와도 나는 전술을 바뀌지 않겠다. 그만큼 이런 틀을 갖고 있는데 이걸 다 때려부시고 새 틀을 짜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첼시는 센터백 문제가 이번 시즌 들어올 때부터 불안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코릴 부상이 나서 여기 레버쿠젠전을 보면 네. 왼쪽이 마비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빌드업이 아예 안 돌아요. 찰로바는 또 오른발잡이니까 공을 잡으면 오른쪽으로 그죠. 공을 넘기고 이 문제를 마레스카가 어떻게 일주일도 안 남은 지금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는 좀 이게 굉장한 우려점인 것 같아요. 코릴의 부상 이후로 그럼 왼쪽 빌드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며 두 번의 프리시즌 경기가 있었는데 왼쪽 빌드업이 본격적으로 죽어버리면서 이거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나 첼시 팬들이 얘기하는 해결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쿠레아를 스토퍼로 박아버리는 3위 빌드업 전술이나 하토를 왼쪽 센터백으로 박아놓고 빌드업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레스카는 그 부분을 채택하지 않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2-3 내지는 2-4 빌드업을 쓰면서 쿠쿠레아를 좀 더 올려다 쓰고 이 밑에서는 아첸퐁 찰로바 내지는 토신 찰로바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갈 거라면 썬덜랜드전을 보셔서 알겠지만 아첸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첸퐁이 다른 빅클럽하고 비교하기에는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센터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워낙에 어리고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 첼시에 있어서는 그리고 마레스카가 채택하는 전술에는 아첸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첸퐁이 선발로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는 코릴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바디아실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바디아실마저 부상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첸퐁이 최선인 것 같고 사실 토신과 찰로바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이 둘이 나왔을 때는 실점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에 버텨주고 있을 때 탈비가 들어올 때 찰로바하고 토신이 이쪽에 머물고 있고 들어오는 거에 맞춰 수비 복귀도 돼야 되는데 수비 복귀도 너무 늦었고요. 그 프리하게 슈팅을 날릴 수 있었죠. 최근에 아첸퐁이 공을 몰고 빌드업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빌드업 문제는 조금씩 투박하지만 해결되고 있는 게 또 첼시거든요. 네, 첼시는 근본적인 수비 문제가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팀 다 이런 후방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격적으로 넘어가 보면 결국 리버풀은 이탈자들을 대처를 너무 못했다라는 게 있고요. 첼시는 지금 있는 자원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큽니다. 자, 루이스 디아즈와 조타, 누네즈의 이탈 이후로 전방 압박의 퀄리티와 전방에서 상대를 부담스럽게 하는 그 공격의 패턴들이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최근에 비르츠는 너무 시야나 이런 것이 레버쿠젠에 봤었던 비르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삭이나 이런 자원들도 뭐 뉴캐슬에서 봤던 모습은 전혀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나마 에키티케가 퀄리티 면으로나 스탯 면으로나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다 뿐이지 지난 시즌과 공격을 비교했을 때는 모든 부분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살라가 스탯을 양산하지 못하고 살라가 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도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는 좀 더 마음 편하게 내려앉을 수 있고 내려앉다 보면 리버풀은 공격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두 번의 찬스에서 득점을 내어주고 그래서 최근에 리버풀은 선제골을 정말 많이 내줍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나간 자원들은 꽤 있는데 들어온 자원들은 그 퀄리티를 보강을 못 해주다 보니까 지난 시즌과 다르게 리버풀이 무기력하게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첼시는 좀 논외입니다. 나간 자원이 이제 은쿤쿠, 마두에케 이런 자원들인데 애초에 그렇게 많이 중용받았던 자원들도 아니고 마레스카가 이들로 인해서 뭐 전술을 짜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전술을 짰던 건 엔조, 파머, 네투 이런 과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파머는 부상으로 전반기를 거의 날리고 있고 엔조 같은 경우에도 시즌 초에 폼이 좋지 못하고 보강된 주앙 페드로 역시도 폼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첼시 역시도 공격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즌 첼시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어떤 경기가 나오느냐 평가를 하자 그러면 파리 생제르맹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가 숨을 못 쉬게 계속 전방 압박하고 공간을 파고 들어가면서 움직이니까 수비가 여길 막아야 될지 못하다가 허무하게 상대에게 골을 내주고 이런 장면들이 첼시의 강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들어서 첼시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습니다. 뭐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뭐 잭슨의 이탈 때문에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데 잭슨이 25년도 들어가가지고 첼시에서 한 골인가 넣습니다. 퇴장도 있었고 그 퇴장당한 경기가
후반기에 유일한 패배일 정도로 잭슨은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의 부침은 나간 자원들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자원들의 폼 저하, 그리고 주앙 페드로나 뭐 델랍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이런 추가 보강의 문제가 리버풀하고 비슷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요즘에 슬롯하고 마레스카가 욕을 제일 많이 먹는 게 교체입니다. 교체. 아무래도 두 감독이 계속 지적받는 것이 교체술, 용병술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용병술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피치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교체술에 대해서는 좀 더 지적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첼시는 지난 경기 주앙 페드로가 정말 저점을 뜨긴 떴습니다. 중앙에서 공격이 아예 안 될 정도로 저점을 떴는데 이제 첼시는 부오나노테를 명제를 하고 주앙 페드로를 선발로 썼습니다. 물론 주앙 페드로가 많이 쉬었기 때문에 나온 것도 있지만 주앙 페드로가 85분에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경기는 지금 안 그래도 말려 들어가고 있고 1대1이고 계속 공격이 안 되는데 중앙에서 뭔가 풀어줘야 되는 주앙 페드로는 패스미스가 많아지질 않나, 무리하게 드리블하다 뺏기질 않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85분에 교체를 하니까 팬들로서는 정말 열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첼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이 구스토가 퇴장당한 거를 한번 논제로 보겠습니다. 그날 경기 구스토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불안불안했습니다. 태클 넣는 거나 이런 게 불안불안한데 끝까지 안 빼다가 구스토는 퇴장당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첼시가 이제까지 퇴장을 많이 당하는 거에 있어서 마레스카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주앙 페드로 같이 거의 다 끝났는데 퇴장당한다든가 마레스카가 세레머니를 하다가 퇴장당하는 건 논외로 치더라도 분명 수비가 불안해가지고 저거 퇴장이 나올 텐데 하는데 퇴장이 나오는 것이나 몇몇 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데도 그냥 두는 감이 있어서요. 요런 부분은 마레스카의 교체술, 용병술을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기용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첼시는 네투 가르나초가 될 수 있겠고요. 리버풀은 살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공통점은 지난 경기 둘 다 두 조합 다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네투가 내줘서 가르나초가 득점을 하기도 했고 살라가 본인이 득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대2에서 2득점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고 2대1 패배에서 1득점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게 네투를 놓고 보면 지난 시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내려앉는 수비에는 쓰지 말자. PSG나 이런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누누나 이런 자원들도 많이 올라오고 하키미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네투가 성실하게 내려가서 압박해주고 수비 가담해주고 스프린트 밟아갖고 뒷공간 파주고 이런 움직임은 좋은데 내려앉았을 때 드리블이나 온더블 능력 과연 네투에게 그것이 있는가? 잘 보면 네투와 가르나초 득점도 상대가 어느 정도 라인을 올렸을 때 네투가 빠르게 가르나초 빈 공간을 보고 반대 전환해주고 가르나초가 밀고 들어가서 득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수의 장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득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러지 않았을 때 마레스카는 요거에 대한 대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서 지난 경기 굉장히 잘했던 기튼스도 존재를 하고 부오나노테는 명제지만 부오나노테도 있고 이스테판 윌리앙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투입이 너무 늦거든요. 윌리앙의 투입은 60분 대 그리고 기튼스의 투입은 76분에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레스카가 이 선수를 교체하는 거나 용병수를 쓰는 데 있어서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결과론적이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 리뷰라는 건 결과론적일 수밖에 없는데 결과가 좋았다면 얘기할 것도 아니죠.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살라는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예전에 잘할 때 살라는 한두 명을 앞에다 두고도 득점이 가능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네투하고 가르나초하고는 전혀 다른 선수죠. 가르나초하고 네투의 치명적인 약점은 온더볼이라고 볼 수 있겠다면 살라는 분명히 온더볼이 좋았던 선수. 물론 온더볼, 오프더볼 다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오프더볼도 사실 잘 모르겠고 전방에서 박혀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온더볼도 잘 모르겠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리버풀 팬들이 많이 얘기하는 키에사 기용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하는 것이냐. 살라를 아예 빼버리는 것. 야, 뭐 투톱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조합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 어떻겠냐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버풀 공격진을 보면 살라를 빼고 그럼 누군가를 딱 집어넣었고 한 반 시즌 정도 믿고 한번 밀고 가보자 할 만한 자원이 제 눈에도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 답답한 경기를 보다 보면 벤치에 앉은 자원 한번 집어넣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키에사에 대한 믿음을 지난 시즌 경기를 봤다면 살라보다 더 중용하고 싶다. 살라를 빼고 이제 키에사를 믿어보자.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살라는 문제가 뭐냐면
살라가 등장하면 아놀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프림퐁이 공을 몰고 올라가서 아예 살라 입에 떠먹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살라 폼이라면요. 근데 아놀드처럼 뒤에서 뿌려줄 수 있는 자원도 사라졌고, 프림퐁도 생각보다 뭐 부상 문제도 있지만 뭐 생각보다 그 역할을 잘 못해주고 있고요. 이게 밀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능력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살라가 좀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르츠가 직접 박스를 타격하는 자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료들의 움직임을 보고 만들어줄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레버쿠젠 때 이니에스타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살라의 움직임이 이렇게 정적이라면 비르츠가 적응하는 기간도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토와 가르나초는 선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쓰냐 안 쓰냐의 문제인 것 같고, 살라 같은 경우에는 안 써보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폼은 좋지 않습니다. 공격 시에 가장 큰 문제를 하나 뽑자면 결국에는 단조로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첼시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결국 네투하고 가르나초를 쓰면 할 수 있는 거는 역크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들이 헤더를 잘 따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세트피스에 굉장히 약하고 우리가 세트피스 전략이 뛰어나가지고 계속 크로스를 올리는 거라면 또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1대1을 뚫을 수 없다 보니까 크로스를 올리는 거거든요. 옛날에 토트넘 때 엔조가 헤더 넣은 거, 이런 것들로 재미를 보기도 했지만 정말 확률이 떨어지는 공격이거든요. 이런 단조로움들은 첼시는 어떻게 깰 수 있는가 이거고, 리버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버풀도 언제부턴가 이 유기적으로 밀고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냥 일단 올리고 보는, 혹은 이 페널티 박스로 붙이고 보는 식으로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한두 번에 정말 기가 막힌 찬스를 연결해 주는 정도. 근데 이게 자주 벌어지는 일이냐?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포드전에 살라가 원더골을 넣었거든요. 딱 잡아가지고 반대발로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넣어도 집니다. 그리고 소보슬라이가 극적으로 득점을 할 뻔해도 했지만 그런 기회도 많이 안 오고 결국 졌죠. 그러니까 확률에 기대는, 적은 확률에 기대하는 축구가 리버풀하고 첼시에서 지금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축구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팀의 타겟점인데, 리버풀부터 보면은 결국 센터백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크 게이가 좌절되긴 했지만 전 사실 마크 게이가 들어왔어도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계속 이 전술을 쓸 거라면 풀백들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케르케즈, 프림퐁 좋은 자원들이지만 이들에 맞는 전술을 짤 게 아니라면 여기에 맞는 사람들을 또 대체해야 되고, 설사 케르케츠하고 프림퐁을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리버풀이 잘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은 살라를 빼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라가 이제까지 해준 것도 있고, 살라 아니면 또 누굴 집어넣느냐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투톱 형태나 아니면 아예 제로톱 형태도 가볼 수가 있거든요. 키에사를 기용한다든가 아니면 에키티케와 이삭을 어떻게 기용할 것인가 고민해 볼 수도 있겠고, 이런 고민으로 넘어가야지 살라를 그냥 붙들고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라가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지 않는 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슬롯을 경질하는 것보다는 그런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슬롯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레스카는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마레스카는 현 스쿼드 내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보강이나 뭐 어떤 선수를 안 쓰고 이런 것보단, 그러니까 첼시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영입을 안 하겠다고 어느 정도 천명을 한 상태거든요. 그럼 이 자원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마레스카가 해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번 시즌 첼시는 성적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아첸퐁의 왼쪽 혹은 아첸퐁의 전진을 이용한 빌드업이라든지, 라비아하고 카이세도 엔조를 기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마레스카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있거든요. 물론 답답하겠지만 마레스카가 그 안에서 정답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공격 쪽에서는 이렇게 내려앉는 수비에서는 산초가 이탈하고 기튼스를 데리고 온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기튼스를 좀 적극적으로 기용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폼은 정말 좋지 않지만 아약스전처럼 조금씩 올라와 줄 수만 있다면 분명 가르나초하고 네투보다 왼쪽에서 이 공격 빌드업을 하는 것이나 공격 전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파머가 복귀하고 어느 정도 정상 컨디션을 보여주면 첼시의 공격 문제는 대부분 해소됩니다. 파머는 내려앉는 팀이나 맞불을 놓는 팀이나 다 강하거든요. 파머가 첼시에서 첫 시즌에 20골 넘게 넣을 수 있었던 건데, 파머가 복귀하면 첼시는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파머의 폼이 그대로라면요. 지금 슬롯하고 마레스카는 분명 위기가 맞습니다. 지난 시즌 마레스카가 초반에 확 잘 나갔다가 중반기 꺾였다가 후반기 잘 됐거든요.
근데 초반부터 이렇게 부침을 겪고 있고 슬롯은 그러니까 클롭 감독 때 22, 23 시즌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이 정도 부침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클롭 이후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첼시뿐만 아니라 리버풀도 이 문제를 잘 타개하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